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가 중인 노종면 앵커를 대신해 이번 한 주 더 뉴스 진행을 맡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여러분과 함께 둘러보겠습니다. 오늘은 갈등을 겪고 있는 한일 관계가 주요 이슈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해 무역 보복에 나선 일본.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보복성 조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어떤 대응책이 있는 걸까요?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일 갈등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오는 23일과 24일에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오후 예정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 번째 대일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징용 배상 판결에서 승소한 원고 측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배상 협의를 요구한 마지막 날입니다. 일본 언론은 일찌감치 미쓰비시가 협의를 거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남은 절차는 압류된 한국 내 미쓰비시 재산의 매각입니다.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면 한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한일 갈등 해법을 논의하자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엔 1대1 회동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든 구애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5당 대표 회동은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다고 환영했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최저임금은 결정됐지만 노동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최저임금 10,000원 공약 실패에 대해 거듭 사과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추천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전원이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공익위원 9명의 동반 사퇴도 요구했습니다. 국민은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물었더니 적정하다는 의견이 43.9%, 부적정하다가 49.7%를 기록했습니다. 적정, 부적정 의견과 무관하게 이번 결정이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은 58.8%, 수용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34.8%로 집계됐습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더 뉴스 첫 소식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일본 수출 규제 등 강제 보복 조치에 대응해야 한다.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다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황 대표가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수락한 걸 환영한다며 화답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조만간 성사될 것 같은데요. 논의가 어떻게 진전된 거죠? 네, 황 대표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위기 상황에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 자체로 큰 힘이 된다면서 대통령에게 만나자고 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동안 대통령과 1대1 회동을 요구했던 것과 달리 회담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포함한 어떤 형식이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해법을 제시하고 힘을 보탤 자세와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황 대표는 지금 일본이 저지르고 있는 경제 보복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잘못된 것이라면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표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회동은 항상 준비돼 있다면서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이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다만 세부 의제나 회동 형식 등에 대해선 여야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역시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수락한 것을 환영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모여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후속 조치와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등을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국정 현안에 대해서 초당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형식의 구애 없이 허심탄회 대화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황 대표가 오자 회담에 참여하겠다고 한 건 늦었지만 잘한 일이라면서 반일 민족 감정에 의존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마음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와 별개로 국회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순탄치 않다고요. 네, 추경안 심사를 위해 오늘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시작부터 여야는 맞붙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통상부 장관 등이 불참해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질의를 이어갈 수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이미 여야 간사 사이 양해가 된 일이라면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러내야 한다는 건 정치적으로 보인다며 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여당은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9일 하루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진행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북한 목선 기순 책임과 해군 허위 자백 등 책임을 물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표결해야 한다며 18일과 19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법은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상 결렬 이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쟁을 위한 의사일정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일정 합의가 안 되면 본회의에 불참할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해임 건의안 제출을 무산시키기 위해 본회의에 동의하지 않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청와대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5당 대표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언제라도 준비되어 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5당 대표와 문 대통령의 만남에 대해 청와대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지난주에 실무 접촉을 가졌지만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정치권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참여연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일본 여야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해 NHK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자민당 측은 이번 조치가 보복이 아니며 안보상의 문제라는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징용 문제에 통상 문제로 대하는 것은 국익상 손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열린여당인 공명당은 안보상 부적절한 사안이 나와서 취해진 것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인 공산당은 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가 분명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보복으로 해결을 지향하는가라는 칼럼을 실어 일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일본 기업에도 피해를 주는 극약 같은 조치라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정해놓은 대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열렸던 실무 접촉도 어처구니 없는 말싸움으로 번지면서 상황만 악화했습니다. NHK는 양국의 견해 차이가 부각되면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불가피해지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는 적어도 오는 21일 참의연 선거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 번째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문 대통령의 추가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월요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 이후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10일 대기업 총수들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갖고 일본은 더 이상 막다른 길로 가지 말라고 두 번째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부는 오는 23일과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일과 8일 열린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일본 조치의 문제점을 WTO에 공식 제기했고, 이에 따라 이번 이사회에서 정식 의제로 논의됩니다. 이는 강요 회의를 제외하고는 WTO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 해당하는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 조치가 공론화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원고 측의 배상 협의 요구를 최종적으로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 측은 미쓰비시가 오늘까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압류한 자산의 매각 절차를 밟을 방침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징용 피해자 5명에게 미쓰비시 중공업이 1인당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은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원고 측은 지난 1월과 2월에 이어 지난달 21일까지 모두 3차례나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까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자산을 매각하겠다는 최후 통첩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번에도 협의를 거부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교도통신은 마지막 시한을 하루 앞둔 어제 미쓰비시 측이 답변할 예정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됐으니 일본 정부와 연락하며 적절히 대처하겠다는 게 이 회사의 생각입니다. 현재 원고 측이 압류한 자산은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으로 미쓰비시 측이 협의를 최종 거부할 경우 매각 절차에 들어갑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자국 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반드시 보복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난 4일 반도체 소재 등 세계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발동하고 다음 달 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7월 둘째 주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5%포인트 내린 47.8%를 기록했습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7.3%까지 상승해 긍정 부정평가의 차이는 0.5%포인트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리얼미터 측은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이후 계속되던 내림세가 정부의 외교적 대응으로 반등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며 부정 여론이 다시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8%포인트 내린 38.6%로 2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전주보다 2.4%포인트 오른 30.3%를 기록해 30%대 지지율을 회복했습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지만 바른미래당은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240원 오른 8,59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논란은 여전합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를 물었습니다. 인상 수준이 적정하며 수용 가능하다는 응답이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적정하지만 수용할 수는 없다는 응답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인상 수준이 적절하진 않지만 수용 가능하다는 응답은 26.1%, 적절치 않고 수용도 불가하다는 의견은 23.6%로 집계됐습니다. 인상 수준은 적절하다고 보는지 수용할 수 있는지 적정성과 수용성을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44대 50, 인상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적정하다는 응답에 비해 오차 범위 내에서 높았습니다. 반면 적정성과 무관하게 10명 중 약 6명은 수용 가능하다고 답해 수용 불가 입장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적정성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지지하는 정당별로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60%는 2.9%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이 적정하다고 본 반면 한국당 지지층의 66%는 인상 수준을 부적정하다고 봤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봤을 때도 이 같은 흐름은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 중 53.7%가 적정하다고 답했습니다. 부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과의 격차는 약 10%포인트였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의 응답자 중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부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중도의 경우도 부적정하다는데 의견이 더 많이 모였습니다. 연령별로 따져보겠습니다. 20대와 60세 이상에서는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30대는 적정하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40대와 50대는 양쪽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입장도 지지 정당별로 나뉘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수용할 수 있다고 답한 반면 한국당 지지층의 과반은 수용 불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정치 성향별 조사에서는 진보층의 결집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진보 성향을 가진 응답자의 경우 압도적으로 수용 가능 응답이 많았지만 보수층에서는 양쪽 의견이 거의 같았습니다. 중도층은 10명 중 6명이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연령별로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모든 연령대에서 수용 가능 여론이 높았습니다. 특히 40대에서는 70%가 넘었고 인상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봤던 20대와 60세 이상에서도 수용성 측면에서는 긍정 여론이 높았습니다. 여론은 2.9%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이 적정하지는 않지만 수용할 수 있다는 쪽에 힘을 실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이의 신청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게 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만큼 앞으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7월 12일 금요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 전원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부당한 논의에 대한 항의이고 무거운 책임을 절감한 결론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최저임금 논의를 부당하게 이끌어간 공익위원들도 9명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회의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구간 설정을 시도했고 회의 날짜를 연기하자는 민주노총과 노동자위원회 호소도 거부했으며 퇴장하면 표결하겠다는 협박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상고 등 자사고의 무더기 재지정 탈락으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자사고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학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학교 운영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영규 기자. 네, 한영규입니다. 네, 먼저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자사고 어디가 있습니까? 네, 최근 전북 군산중앙고와 익산 남성고, 대구 경일여고가 관할 교육청에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습니다. 이들 모두 내년 재지정 평가 대상으로 올해 신입생 모집 정원 미달 사태를 겪은 곳입니다. 군산중앙고는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데 지역 경제마저 어려워지면서 학생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어오다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익산 남성고는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해 내년 운영 성과 평가에서 자사고로 재지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일반고 전환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자사고 가운데 모범생인 전주 상산고가 최근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것을 보고 전북에 있는 자사고들이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따라 전북 지역에 있는 자사고 3곳이 모두 사라질 운명을 맞고 있습니다. 대구 경일여고도 올해 신입생 입학 경쟁률이 0.34대 1, 280명 모집에 94명이 지원하는 등 학생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자사고가 처음 등장한 지난 2010년 이후 스스로 일반고로 돌아간 학교는 이번에 신청한 3개 학교를 포함해 모두 14개 학교입니다. 네, 그렇다면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이유는 어떻게 분석되나요? 네, 이들 자사고들은 모두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자사고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비교적 폭넓게 보장받는 대신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 충원이 제대로 안 되면 학교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교육 당국도 재정 지원을 내세워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법령을 고쳐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 지원액을 3년간 6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정액했습니다. 또 지난해 고교 입시 때부터 자사고도 후기고로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신입생을 뽑게 만든 점도 자사고 입장에서 일반고 전환을 고민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교육계는 앞으로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에 나서는 자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한윤규입니다. 초중고 방학 시즌이지만 학교 비정규직 협상이 지지부진합니다. 내일 재협상에 들어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2차 총파업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종료 후 협상은 겉돌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시도교육감들을 만나겠다고 몰려갔습니다. 17개 교육감들은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공정임금제 당장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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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교육부도 교섭위원으로 참여하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됐습니다. 실제 사용자는 시도교육청이지 교육부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지난주 실무교섭에는 시도교육청 담당자가 교섭위원으로 교육부는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게다가 임금 인상 등 주요 현안 논의는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기본급 6.24% 인상, 근속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고 교육당국은 기본급 1.8% 인상 외 불가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양측은 내일부터 이틀간 추가 교섭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교섭 결렬에 대비해 2차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교섭 진행 상황에 따라 오는 18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방학 시즌인데다 학교 비정규직 협상은 예산이 필요한 문제라서 협상 자체가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YTN 김유균입니다. YTN은 지난주 기초과학연구원 IBS의 비리를 연이어 보도했는데요.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초과학 전문기관에서 비리 행위가 터지는 이유는 뭘까요?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선 IBS 내부 제보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환경을 꼽을 수 있습니다. IBS 연구단 내에서 연구원이 논문을 쓰고 발표하려면 연구단장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단장은 이뿐만 아니라 향후 이직 등에서도 막강한 영향을 끼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구단의 비리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를 제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도교수라든지 또는 가해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추천서라든지 또는 다른 기관으로 옮길 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내가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제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IBS의 독특한 운영 형태도 부정이 싹 트는데 한몫한다는 지적입니다. IBS 연구단은 크게 본원 연구단, 캠퍼스 연구단, 외부 연구단으로 나뉩니다. 캠퍼스 연구단은 카이스트 등 과기 특성화대학, 외부 연구단은 서울대 등 일반 대학에 소재한 연구단을 말합니다. 연구단 30개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다 보니 관리 감독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IBS가 지금 전체는 2조 원이 넘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본부 따로, 사업단 따로, 연구단 따로 제각각으로 이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제대로 된 감시 감독이 안 되니까 이런 제멋대로식의 이제 운영은 이루어지고 내부적으로 이게 정화 장치가 없는 겁니다. 국내 기초과학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설립된 IBS. 연구비 횡령과 비위 무마 등 비리가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노벨상을 배출하겠다는 설립 취지는 빛이 바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사 기간을 줄이려 철거를 서두른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건물주와 감리업체가 맺은 공사 기간이 지난 5월 29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초구청 심의 통과가 지연되면서
실제 공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0일까지로 기간이 줄었고 결국 작업 6일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과정에서 부실 작업 정황이 있었는지 철거업체와 건물주, 구청 관계자 등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중순으로 추진되던 북미 실무 협상 개최가 공식화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은 대북 강온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핵 동결과 일부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방안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이후 이달 중순으로 예고됐던 북미 실무 접촉. 시기는 임박했는데 날짜도 장소도 아직 가시화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번 주 개최를 제안했고 북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쨌든 연락은 했는데 아직도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북한을 상대로 트럼프 정부는 강원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신뢰관계를 부각했고 You have a man that doesn't smile a lot, but when he saw me, he smiled. He was happy.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도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아시아를 순방 중인 스티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제재 카드로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북한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알기까지 제재 완화는 없다는 겁니다. 국무부는 북한 핵동결과 일부 제재 유예 교환 가능성에 대한 보도를 완강히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미 협상 진전 방안으로 북한의 핵동결을 대가로 개송단 재개 등을 검토하라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마이클 모렐 전 CIA 국장 대행의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입니다. 다만 동결은 결코 목표가 아니고 중대한 제재는 유지해야 하며 핵신고와 사찰단 허용도 수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해군 2함대 사령부의 거동 수상자로 검거된 초병에 대해 현장 재연과 거짓말 탐지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검거된 병사의 진술 말고 거동 수상자라는 증거를 확보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이어 전문 검사관으로부터 거짓말 탐지 결과 이상이 없었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군 관계자는 현재 이 병사를 피의자로 입건한 건 아니라며 초소 이탈 혐의로 처벌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하의 병사에게 거짓 자백을 요구한 해군 장교에 대해서는 현재 입건 상태인 직권남용 혐의 외에 군 형법상 허위 보고죄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짓 자백을 한 병사에 대해서는 일단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보고 접근하기로 했다며 처벌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이민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온 민주당 유색 여성 의원 4인방에게 원래 나라로 돌아가라고 조롱했습니다. 미국 정계가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정부가 완전히 재앙이고 부패한 무능한 나라에서 온 소위 진보라고 불리는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의 국민 앞에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큰 소리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참 흥미롭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가 들끓고 완전히 몰락한 그곳으로 돌아가서 돕는 게 어떨까?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어찌할지 말하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1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무료로 다녀올 수 있도록 기꺼이 조율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의원은 민주당 초선 하원 의원 4명을 가리킵니다. 푸에르토리코계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소말리아계 무슬림인 일한 오마르, 팔레스타인 난민 2세인 라시다 틀라입, 그리고 흑인인 아야나 프레슬리입니다. 이들 4명은 트럼프 행정부의 의료보험과 이민 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주목받았습니다. 최근에는 펠로시 의장과 국경 이민자 보호에 대한 입장차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들 4인방은 트럼프의 트윗에 인종차별 발언이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미국에 남아 소외된 이들을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맞섰습니다. 4인방과 대립 중인 펠로시 의장도 미국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외국인 혐오 발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정가에서는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민주당 당원들의 단결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홍콩에서는 휴일인 어제도 1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송환법 반대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시위대와 경찰은 거리뿐만 아니라 도심 쇼핑몰 안에서도 충돌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현 기자입니다. 홍콩 시민들은 일요일 오후 사틴 지역에 모여 송환법 철폐와 캐리람 행정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반정부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평화롭게 진행되던 시위와 행진은 오후 5시 넘어 일부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이 최루액을 뿌리며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저녁 8시 무렵에는 폭동 진압 경찰이 투입돼 시위대 해산에 나서며 긴장이 더욱 고조됐습니다. 수백 명의 시위대가 인근 쇼핑몰로 대피하자 경찰이 뒤를 쫓으면서 쇼핑몰 안에서도 격렬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시위대는 경찰에 물병과 우산 등을 던지며 저항했고 곳곳에서 몸싸움과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다쳐 병원에 입원했고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홍콩 언론인들은 시위 현장에서 기자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이 잇따르고 있다며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We are calling the police not to, using violence on reporters. We are not enemies of any kind. 제야단체연합 민간인권전선은 오는 21일 일요일에도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시위대와 경찰의 심각한 충돌 이후 열리는 이번 집회가 향후 홍콩 전국의 방향을 결정할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나흘 뒤 19일이면 6월 국회가 문을 닫습니다. 추경 등 정치권이 해결해야 될 과제는 산적해 있는데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어렵게 문을 연 6월 국회, 정치권은 어떤 성적표를 남길까요? 여야 1대1 미니 토론, 더 정치해서 남은 6월 국회 변수를 짚어보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6월 국회 일정을 합의하게 될 것이냐 이게 궁금했는데 먼저 기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뭐 항상 만나면 좋은 얘기, 생산적인 얘기, 또 국민을 위한 얘기가 오가긴 하지만 그 내부에는 이제 당리 당략도 있고 또 자당의 의회 전술 이런 부분들까지 있어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유한국당은 정상화에 대한 그리고 의사일정 합의에 대한 조건들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는 경제 원탁회 이런 부분들이 성사가 되면 추경에 협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북한 목선 국정조사 문제하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문제 이 두 가지를 또 새롭게 들고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18일, 19일 본회의를 양일간에 열자 그래야 추경에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바람에 뭐 전형적인 또 이 정치 공세 아닌가 싶어서 의사일정을 합의하지는 못한 그런 상황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결국에 의사일정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런 분위기를 전해주셨는데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원내대표들과 그리고 국회의장 그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 합의될 수 있겠다 뭐 이런 기대가 좀 있으셨나요? 어땠나요? 우리 바른미래당의 뭐 중재자적인 역할, 노력은 뭐 국민들께서 일정 부분 평가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따른 그 결실 결과가 좀 미진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나라적으로 봤을 때 뭐 정치, 경제, 안보, 사회, 교육 등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떤 조건 없이 정치권에서 담론을 담아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대화 재개, 대화 병행, 그러면서 국민들의 속을 속 시원히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화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정치권이 앞으로 방기한다면은 국민들한테 정말 지탄받을 뿐만 아니라 저를 외면받을 거라고 판단하기에
조건 없는 정치권의 대화 네. 이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조건 없이 정치권이 대화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이 쟁점으로 등장한 상황입니다. 어제 있었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듣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을 때 이를 표결에 붙이기 위해서는 이틀이 필요합니다. 본회의가 이틀로 사실상 내정되고 합의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여당은 하루밖에 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정경두 장관을 위해서 이 국회를 사실상 방탄 국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오늘 제출할 걸로 알려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의회 전술의 기본도 지키지 못하는 야당 원내대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무위원을 해임 건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사 일정을 잡아나가는데 본회의 이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이후에 표결을 72시간 안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려면 본회의 일정을 이틀을 잡아내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인데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지도 않은 채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저는 정치적 공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금방 나경원 대표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미 18일, 19일 양일간의 의사일정이 합의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거는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부분들을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백지화됐거든요. 그때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무효화시킨 것도 국민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협상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 뜻이라고 무효화시켜 놓고는 이제 또다시 예전에 했던 합의 이런 부분을 지켜라라고 말씀 주시는 자체가 대단히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계 실패 따끔하게 비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 100번 사과해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죠. 그런데 이제 경계 실패할 때마다 그럼 국방부 장관을 해임을 해야 되는 거냐?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엄중하게 군단장 보직 해임 등을 포함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지웠고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또다시 국회 정상화 혹은 추경의 전제 조건으로서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얘기를 하는 것은 또 다른 명분을 찾기 위한 그런 빌미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경찰 소환이 진행되고 있는데 단 한 분도 지금 출두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아마 내일부터 우리 당 소환 의원들에 대한 이 출두가 시작이 될 텐데요. 그런 어떤 출두에 대한 소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어막을 치고 또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뭔가 자신들의 어떤 울타리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산된 노림수화해서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결국에 또 방탄국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저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한 것은요. 국회는 1년 365일 열어야죠. 그럼 열어놨으면 일을 해야 되거든요. 법을 처리하고 예산을 처리하고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월급 받아가는 소임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국회만 열어놓고 자당의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실로서의 어떤 그 임시국회를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입장을 밝히신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바른미래당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전에 바른미래당에서 나온 그 입장을 좀 살펴봤더니 민주당에게 정경두 지키기가 국회 여는 것보다 더 중요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먼저 자유한국당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 이것은 아마 이럴 겁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그것이 관철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예측하고 냈을 거예요. 알고서도 그렇게 냈다는 입장이시죠. 일정 부분 저는 다분히 그 정치 공세적인 측면이 강한데 저는 차제에 자유한국당에서 예측 가능한 정치적 로드맵을 제시했으면 좋겠고요. 민주당에서나 우리 바른미래당에서 수용 가능한 그러한 해법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국정을 책임지는 것은 정부 여당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와 여당이 결자해지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즉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고 시의성의 예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서는 과감하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해임 건의안 제출을 당해서 전국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마시고 과감하게 경질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책임 정치의 발현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머뭇거리지 말고 본인이 확실하게 책임진다면은 뭐 군대의 기강도 바로 잡아질 것이고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분노했던 마음들이 좀 가라앉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청와대와 정경두 장관 본인이 결자 해지의 정신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결국 본인이 사퇴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도 되는 건가요?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국방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진 정치 행위를 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조금 가라앉고 안심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경두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도 대정부 질문 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이제는 그 실천으로 좀 보여줄 때가 됐다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정경두 장관의 그 용기 있는 결단을 한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결자 해지해야 된다, 용기 있는 결단을 기대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뭐 아픈 지적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경계에 실패했어요. 군대 지휘관 작전에 실패한 건 용서할 수 있어도 경기에 실패한 거 용서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책임을 지는 방식이 지금같이 엄중한 상황에서 옷을 벗기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 실패에 대한 이 지휘관의 책임이 무겁지 않다. 결코 이렇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사안들 가지고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기 시작하면 저는 군대 질서 이런 부분도 대단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깨끗하게 인정했고 그리고 진행 과정 속에서 다 파악되었지만 은폐나 조작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자인했고 일정한 책임들을 묻고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드린 만큼 뭔가 기회를 줘서 지금의 엄중한 상황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건 그것대로 날카롭고 따끔하게 비판을 해주시되 국방의 문제를 너무 정쟁화시키는 거 아니냐. 과연 이렇게 가능치도 않은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아예 정치 일정이 없었던 부분들을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지금의 상황들을 호도하기 위한 그런 정말 이렇게 뭔가 이 기만적인 접근이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좀 이렇게 지적할 부분은 지적을 하되 추경에 대한 어떤 그 이 방해물로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바로 잡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삼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그건 그것대로 처리를 하고 추경은 추경대로 처리를 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고 있는 불안감 그리고 우리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을 좀 헤쳐나가기 있는데 간절하게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결자 해지는 좀 과한 거 아니냐, 사퇴하는 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존경하는 기동민 의원님의 말씀에 일정 부분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일정 부분 동의하고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은 지금은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진정시키고 억제하고 진무하고 유무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국방의 최고 책임자로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나름대로 결단과 용단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대통령께도 부담이 안 되고 정부 여당의 그 집권 여당의 그 책임성에서도 나름대로 좀 자유로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흔쾌히 정리해주면 정말 저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용기 있는 그러한 강요로서 남지 않겠느냐 판단이 들어서 다시 한번 그 용단과 결단을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닌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일단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것도 지금 불가능하다는 입장인가요, 민주당은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해임 건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72시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회의 일정을 확정해놓고 해임 건의안 카드를 꺼내는 게 일반적인 의회 전술의 이렇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그런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지도 않은 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걸 악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양 이틀간 본회의를 엽시다라고 야당이 제안을 하면 여당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본회의 일정들을 먼저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카드를 꺼낸다면 모르겠는데 전혀 그러지도 않은 채 전제와 기본이 상실된 그런 접근법이라는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요. 정치 공세 웬만큼은 받아주겠는데
너무 심하게 떼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절하게 좀 멈추고 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조사, 해임 건의안 이게 끝나면 그럼 이후의 과정들에 전폭적으로 협조를 합니까? 전 또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뭔가를 잡아내서 다른 구실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해왔던 협상의 행태이기 때문에 저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노선이 있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 이런 네. 입장을 확고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국회 일정이 잘 협의가 될 수 있을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싶으면서도 좀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 해임 건의안을 처리를 하기 위해선 만약에 오늘 제출을 하면 이틀간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19일 본회의만 지금 합의되어 있는 거거든요. 19일 본회의에 그럼 보고를 하고 나서 언제 처리를 합니까? 처리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7월 임시국회를 열자 이런 우회적인 메시지인 거죠. 그 전에는 추경을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달리하는 것이라는 그런 느낌들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참 곤혹스럽습니다. 추경이 그냥 무슨 흥정의 대상물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미국의 일본의 무역 보복까지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좀 큰 틀의 큰 결단, 여야 간의 합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한데 너무 당리당략에만 급급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그런 우려를 지울 수가 없어서요. 좀 네.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해임 건의안과 추경안을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 자유한국당이 좀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전국 상황을. 그리고 나라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국가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그 해임 건의안 제출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어떻게 보면 정략적 발상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걸 아무 일도 없었느냐 하기도 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와 여당에서 결자 해제의 정신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추경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국회는 어차피 이제 추경 국회이기 때문에 야당도 흔쾌히 추경에는 협조하고 그러면서 투트랙으로 나가면서 네. 국정을 보살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이전과는 좀 입장이 달라지신 건가요? 예전에는 추경 거수 격할만 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바른미래당에서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건가요? 우리 당의 그 존경하는 오신호 원내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하나의 일방적인 것을 뭐 주고받기식 그런 것이 아니라 추경은 추경대로 하되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 상당 부분 국민들이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부 여당에서 들어주는 것이 그게 협치의 정신 아니겠나 판단이 들어서 추경도 그 일환으로 저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계속 이제 청와대와 그리고 민주당에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제출하고 국회에 보고하고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 계속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동 해임되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장관을 해임해야 되는 이런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정부에서 대통령이 그 해임 건의안을 존중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건 일종의 신사협약이고요. 그리고 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존중하는 그런 접근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이론 속에서는 존재하지만 정치 현실 속에서는 그건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되면 대통령도 무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신중한 사안이고요. 국회에서 만약에 해임 건의안을 처리를 했는데 그 장관이 계속 직을 수행한다. 그건 여당이나 야당이나 참 국회의 입장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대단히 신중한 문제이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다. 그리고 국회 역시 그런 정치적 카드를 함부로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기 이전에 김재수 농림부 장관을 해임 건의를 진행했던 과정들이 있거든요. 정말 그냥의 정치적 어떤 그 노림수나 해법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국면을 규정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정치적 행위입니다. 만약 이 카드를 끄집어내서 그것이 성사된
된다고 했을 때, 성사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한쪽이 상당히 정치적 치명상을 입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문제이고 국민들의 정서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이후의 정치적 후폭풍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진행해야 될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당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네네.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정경두 국방장관 뭐 해임 건의안 얘기까지 나온 배경에는 또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북한 어선의 귀순 사건도 있을 네네. 텐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국정조사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희 바른미래당도 뭐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이제 찬성하고 있고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의구심과 궁금증들을 속 시원히 국회 차원에서 정치권에서 풀어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대로 진행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그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다분히 정치공학적인 공세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치하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자진해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이 꽉 막힌 전국을 풀 수 있는 저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다시 한번 그런 입장을 이제 밝혀주셨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그 북한 어선 귀순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 요구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국정조사라고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최순실 사건, 이렇게 국정농단 사건,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나라가 망할 정도의 경제적으로 중요한 정책 타격, 경제적 타격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빼낼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카드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진행 과정 속에서 엄청난 흑막이 있고 은폐하고 조작한 그런 이 징후가 농후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요청으로 국회가 국정조사를 발동을 시킵니다. 유사한 예로 예전에 그 뭐 노크 귀순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국정조사 하지 않았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일정하게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 그리고 대응 과정 속에서 군이 보여줬던 미숙함 이런 부분들은 질타받아 마땅하지만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이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만약에 그 진상을 규명하는 데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국방위원회를 날마다 열어서 따져 물을 수 있는 것이죠.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해서 얼마든지 추궁하고 비판할 수 있는 이런 장들이 이미 마련이 되었거든요. 국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유력한 정치적 공격의 장 그리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장을 합법적인 장을 발로 걷어차고 국정조사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닌가요? 운영위원회를 하고 국방위원회를 해서 정말 의혹이 계속 양파처럼 불어나고 있다. 까도 의혹뿐이다. 이런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 저는 국정조사 아니 국정조사 할아버지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에 순서가 있는 부분들이 아무리 급하다고 저는 이 바늘 귀에 이렇게 실을 꿰매야지 허리에 감아서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결국 뭐 해임 건의안이나 국정조사 관련해서도 뭔가 숨통이 트일 그런 틈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여야 간에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만약에 해법을 제시한다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약속대로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약속? 경제 원탁회의를 조건으로 해서 그것이 성사가 된다면 추경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경제 원탁회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까지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받아놓은 밥상인 거죠. 다른 밥상을 차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임재훈 의원께서 당과 청와대 좀 더 통 크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통 크게 나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켜야 될 선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칙에 충실했고 애초에 합의한 대로만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플러스 알파를 얼마든지 고려하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밥상을 따로 차리라는 그런 주문이어서 저는 원칙적인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 약속했던 경제 원탁 회의에서 먼저 만나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정말 그런 부분들을 파헤치고 싶으면 운영위를 열고 국방위를 열어서 국민적 궁금증을 대변해서 날마다 회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과정들을 생략한 채 국정조사만 하자고 하니까 혹시 그 뒤에 다른 정치적 흑막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우리 존경하는 기동민 의원님의 말씀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마는 기동민 의원님의 말씀대로 국민들이 다 신뢰를 하게 되면 아무 요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상당수의 국민들이 많은 퍼센테이지 국민들이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과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을 이제는 독립적인 단위에서 한번 해결해 보자. 그래서 국민들에게 속 시원히 답을 드리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정부 여당이 나중에는 흔쾌히 동의할 걸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당과 그리고 야당의 역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회 갈등 그리고 국회에서 해결해야 되고 또 논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지금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악화된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 반도체 소재 3가지의 수출을 규제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걸로 보입니다.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 건건히 심사를 하는, 그래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겠다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정치권에서 볼 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먼저 자유무역 시대에 걸맞지 않는 일본의 그 야만적인 행태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요. 네. 그렇지만 이것을 저희가 이제 감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네. 저희들이 이제 임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3가지의 방책을 좀 제시하고 싶어요. 첫째는 정치권에서 하나된 목소리, 네.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된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여야 갈릴 것 없습니다.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이건 우리 국익에 사활이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교를 좀 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꽉 막힌 그 외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외교가 지금 굉장히 좀 고립무원 상태에 있는데 대미, 대중, 대일 외교, 대러시아 외교, 4강 외교를 다시 한번 속도감 있게 입체적으로 추진해서 이 일본과의 관계가 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고요. 3번째, 저는 과거의 경험에서 저는 배우고 싶다고 봐요. 80년대 초에 그 당시에 수상이 이제 스즈키 젠코 수상이었는데 네. 그때 외상이 현재 아베 총리의 부친이었던 아베 신타로 외무장관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60억 달러의 경협 착원을 요구했는데 일본 측에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때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일 관계를 타개했던 것이 한국과 일본을 잘 아는 지한파, 지일파, 막후 실력자들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외교로서 풀 수 없던 부분들, 또 공식적으로 풀 수 없던 부분들을 해결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은 바로 그 시기가 아니겠나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외교적 노력을 다 하지만 네. 뭐 기업은 기업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지만 막후 실력자, 일본과 한국을 각각 서로 잘 아는 그런 관계자들, 실력자들이 나서서 결자 해저 정신으로 나간다면은 오히려 한일 관계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네. 합니다. 일본을 잘 아는 인물이 나서서 좀 중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해서 3번째 입장을 밝힐 걸로 전해졌는데 관련해서 좀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까? 뭐 제가 대통령께서 말씀 주실 부분들을 미리 뭐 속단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저는 임재훈 의원께서 말씀 주신 이런 해법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한 가지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요. 분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차가운 이성, 냉철한 판단력은 유지하되 가슴속에 치밀어 오는 뜨거운 분노, 이것까지 사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접근이고 시대착오적인 접근이고, 그리고 또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동북아 질서 전체의 판도들 한번 바꿔보겠다는 정치적 노림수 속에서 진행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좀 비관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금방 얘기했던 단계적인 어떤 보복 조치, 대응 조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표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냉철한 이성, 차가운 판단력 좋습니다만 마음속에 뜨거운 분노를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서도 이 당을 뛰어넘는 그런 접근이 있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장께서도 말씀 주셨고 아마 서청원 의원님을 필두로 해서 의원들 한 7, 8명들을 모아서 전문가들과 함께 협상단들을 좀 파견해서 경색 국면을 풀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초당적으로 대처해야죠. 그리고 늦게나마 황교안 대표께서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회동의 형식과 상관없이 네. 대통령과 자리를
마주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건 대단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님은 오늘 황교안 대표 기자회견 내용 어떻게 들으셨나요? 대화를 재개하고 모든 국정 현안에 대해서 이제 초당적으로 임하겠다는 그런 자세 전환, 네. 이건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치적 레토릭이 끝나지 않고 실전 방안으로 이제 옮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서 난맥같이 얽힌 그 국정을 좀 돌파하면서 좀 전에 기동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일 관계, 경색된 한일 관계도 좀 풀어나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요. 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현재 추경이다, 정경두 국방부장의 해임 건의안이다, 뭐 북한 목선 사건의 그 국정조사건이다 해가지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고 대립하고 있지만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마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예. 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정치권의 대우각성과 대승적인 자세 전환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는 대한민국 사법권에 대한 내정 간섭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법권을 지키는 것은 국회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데드라인입니다. 정부의 저자세 외교를 강요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또다시 사법부의 판결을 훼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황교안 대표가 백데클의 선봉장이 아니시기를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백데클의 선봉장이 아니시기를. 대통령은 3도 수군 통제사가 아닙니다. 12척의 배를 끌고 울들목의 싸움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순신 장군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누가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무능한 선조와 그 당시 조정입니다. 무능한 선조의 길을 걷지 마십시오. 이 잘못된 조정, 외교 라인 교체를 빨리 해주실 것을 또한 요구합니다. 무능한 선조의 길을 걷지 마십시오. 이번 사태의 목표는 오로지 우리 경제가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청와대가 앞장서서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에 벌어진 정치 외교 문제는 21세기의 방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과 동학혁명군까지 이 무대에 등장시킬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21세기에 벌어진 정치 외교 문제는 21세기의 방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이 결은요 역시 메이킨이죠. 변비, 복부 팽만, 식욕 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비 메이킨. 주말 여행 가세요? 호텔 예약은 필수죠. 트리바고에서 여행지와 날짜 그리고 원하는 가격대를 선택하면 수많은 웹사이트의 호텔 요금을 트리바고가 한눈에 비교 검색해주니까 이거지. 호텔 트리바고. 정부는 오는 23일과 24일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적극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세 번째 대일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 원고 측이 제시한 배상 협의 시한이 오늘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 언론은 미쓰비시가 협의를 거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원고 측이 압류된 한국 미쓰비시 재산에 대해 실제 매각에 나서면 한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식에 상관없이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회동은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자사고 무더기 재지정 탈락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대구 경일여고가 자사고 지위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학교는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최근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이 추천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전원의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공익위원 9명의 동반 사퇴도 요구했습니다. 미프로야구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후반기 첫 등판에서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을 선보이며 7이닝 2실점의 호투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불펜 투수가 동점을 허용해 11승 달성에는 실패했습니다. 지난 4일 해군 이함대 사령반에서 달아난 거동 수상자가 검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군이 허위 자백을 시키고 지휘 계통에 따른 보고를 지연 또 누락하는 등 군의 총체적 기강회의가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사건 관련자뿐 아니라 지휘선상의 문책도 불가피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처음 거동 수상자로 자수했던 병사가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밝혀진 뒤에 실제 거동 수상자가 검거됐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던 건가요? 네, 우선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4일 밤 10시쯤 해군 이함대 사령부 영내였습니다. 당시 초소 경계를 하던 병사가 단역고 쪽으로 오던 거동 수상자를 보고 암구호를 요구했지만 거동 수상자는 곧바로 달아났습니다. 해군 이함대는 방호태세 1급까지 발령하고도 찾지 못하자 영관급 장교가 사병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이 헌병 조사에서 드러나자 국방부는 수사단 25명을 급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지난 13일 새벽 1시 반쯤 현장 수사를 통해 거동 수상자를 검거했는데 당시 합동 병기 탄약고 초소 인접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하던 병사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병사는 초소 근무를 하다 음료수를 사려고 초소에서 200m 떨어진 자판기로 갔다가 돌아오던 중 다른 병사가 이를 발견했고 암구호 확인 절차에 불응해 달아났습니다. 군 당국은 해당 병사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자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군 보고 체계를 비롯해 군 기강회의가 심각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군의 보고 체계가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우선 허위 자수에 대한 군 수뇌부 보고가 누락됐는데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합참 보고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9일 허위 자백과 관련한 보고를 이함대 사령관이 받았고 이를 해군 작전사령관과 해군 참모총장에게 다시 보고했지만 작전 상황이 아닌 만큼 합참 작전 2처장에게만 유선으로 참고 보고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 작전 2처장 역시 합참 의장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과 작전부장에게만 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합참 의장은 허위 자수가 확인된 뒤 이틀이 지나서야 그것도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과의 통화를 통해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 군 수뇌부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네, 군은 현재 이번 거동 수상자 사건과 관련해 대공 용의점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사건 발생 당시 대공 용의점이 완전히 결론나지 않은 상황에서 해군이 거짓 자백을 한 병사의 진술로 수사를 끝내려 했다는 점은 군내 조사 체계에 대한 허점을 드러낸 셈입니다. 또 합참 의장이 국회의원의 전화를 받고서야 이 상황을 알 수 있게 된 것 역시 보고 체계에 문제점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거동 수상자 등 단순히 일부 사건 관련자에 대한 적법한 처리 이외에 관련 사건 관련자들의 이 지휘선상에 있는 책임자들의 문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역적으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오늘 오후 2시 반을 기해 서울과 의정부, 안성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대기가 불안정한 가운데 강력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면서 수도권에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새벽까지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이어지면서 호우특보가 확대될 수도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병과 산간 계곡 등에서는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매체가 연일 남한 당국에 대해 미국 눈치 보기를 그만두고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대외 선전 매체인 메아리는 민족의 이익보다 미국의 눈치부터 살피는 4대 근성 때문에 남북관계는 또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며 민족 자주 정신과 민족 자결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 가도 남북관계 문제들이 제대로 풀려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 대남 비난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는 공식적인 대응을 삼갔습니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오늘 관련 질문에 북한이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서 밝힌 내용에 대해 정부 당국자가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 진전이 선순환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며 이런 방향에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산고 등 자사고의 무더기 재지정 탈락으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자사고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학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학교 운영에도 영향이 생겼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영규 기자. 네, 한영규입니다. 네,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자사고 어디가 있습니까? 네, 전북 군산중앙고와 익산 남성고, 대구 경일여고가 관할 교육청에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습니다. 이들 모두 내년 재지정 평가 대상으로 올해 신입생 모집 정원 미달 사태를 겪는 곳입니다. 군산중앙고는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지역 경제마저 어려워지면서 학생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어오다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익산 남성고는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해 내년 운영 성과 평가에서 자사고로 재지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일반고 전환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자사고 가운데 모범생인 전주 상산고가 최근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것을 보고 전북에 있는 자사고들이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따라 전북 지역에 있는 자사고 3곳이 모두 사라질 운명을 맞고 있습니다. 대구 경일여고도 올해 신입생 입학 경쟁률이 0.34대 1, 280명 모집에 94명이 지원하는 등 학생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자사고가 처음 등장한 지난 2010년 이후 스스로 일반고로 돌아간 학교는 이번에 신청한 3개 학교를 포함해 모두 14개 학교입니다. 네, 그렇다면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이유는 뭘로 분석되나요? 네, 이들 자사고들은 모두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자사고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비교적 폭넓게 보장받는 대신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 충원이 제대로 안 되면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교육당국도 재정 지원을 내세워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령을 고쳐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 지원액을 3년간 6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정액했습니다. 또 지난해 고교 입시 때부터 자사고도 후기고로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신입생을 뽑게 만든 점도 자사고 입장에서 일반고 전환을 고민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교육계는 앞으로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에 나서는 자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YTN 한영규입니다.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 시급이 8,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논의 과정부터 결과까지 공정하지 못했다며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 노동자위원이 모두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논의를 부당하게 이끈 공익위원 전원의 사퇴도 요구했습니다. 김명환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역대 정부가 경제공황 시기에나 결정했던 수치로 산입범위 확대는 논외로 하더라도 사실상 경제성장률과 물가 인상률을 더한 것조차도 임금 동결 수준인 3.6%도 못 치는 사실상의 삭감함입니다.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전원 사퇴는
부당함에 대한 항의와 함께 준엄한 자기 비판과 무거운 책임을 절감한 결론입니다. 공익위원 9명 전원 사퇴를 요구합니다. 최저임금 회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은 사실상 최저임금 구간 설정을 시도하거나 회의 날짜를 바꿔 논의를 좀 더 이어가자는 민주노총과 노동자위원들의 호소를 거부했으며 노동자위원들의 퇴장이면 바로 표결했다는 협박까지 이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주 목요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요. 경기 부진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열리는 회의여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수정해서 제시할 예정입니다. 조태영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초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제시한 한국은행. 하지만 심각한 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마저도 한풀 꺾이자 석 달에 한 번 경제 전망을 발표할 때마다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씩 낮췄습니다. 이번에도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0.2%포인트 낮춰 잡은 성장률 목표치마저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일본의 보복 조치까지 불거져 1%대 성장률을 점치는 곳까지 등장한 겁니다. 6월에 이어서 7월 상순까지도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다음번 수정 경제 전망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정도 낮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를 둘러싼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금리 인하에 반대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인 가계대출 문제도 불안하긴 하지만 일단 올해 들어 증가폭이 둔화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심각한 저물가 상황까지 이어져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분위기도 사뭇 달라졌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반도체 경기 등 대외 요인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만큼 그 전개 추이와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당장 금리를 낮추기보단 이달 말로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움직임을 본 뒤 기준금리의 하향 조정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분기, 3분기의 경제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금리 정책을 정하겠다. 미중 무역 갈등이 악화되지는 않고 계속 어떻게 보면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이자율을 낮추는 통화 정책을 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경기 부진의 골이 예상보다 훨씬 깊은 데다 이번 달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유력한 만큼 한국은행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전격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광장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25일 서울시의 1차 천막 철거 시도 당시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요청이 오면 충분한 경력을 근접 배치하고 공무집행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현행범 체포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불화수소 우리나라가 해외로 수출한 적이 있습니까? 불법으로 내지는 그렇게 유출된 건 없습니다. 수출한 건 없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총리님. 네. 저 투표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금년 5월달에 일본으로 수출된 반도체 제조용 불화수소 39,650kg입니다. 약 40톤이 나왔습니다. 지난 10년간에 처음으로 5월달에 수입 통계로 잡힌 겁니다. 일본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왜 저렇게 수출이 됐죠? 남아 돌아섰습니까? 10년 내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적법하게 수출된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주장하듯이 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의문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일본 수출 통계에는 120kg 잡힙니다. 나머지 39,000
530kg은 어디로 갔습니까? 약 40톤 해당하는 물, 지금 고순도 불화가스가 불화수소가 없어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일본이 주장하는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뭔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일본도 이 통계를 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정도는 저도 지금 제가 검색을 한 거거든요. 아니 이거 기본적으로 확인 안 합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기본적인 사항 아니겠어요? 당연히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기본이잖아요. 뭐 합니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야. 그리고 보셨잖아요. 답변 못했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요. 너무 국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네. 이거 한국 측에서 우선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수사하셔야 되는 걸로. 정부의 입장이 곧 나올 겁니다. 확실한 입장이요. 예, 수사하셔야 되고요. 약 40톤에 해당하는 불화수소가 없어진 거예요. 저희가 관련 업계에 확인한 결과 일본에서 수입된 불화수소에서 불량이 확인되어서 일본으로 이를 다시 반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일본 수출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모두 황 대표가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수락한 것을 환영한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문 대통령과 1대1 회동을 요구하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 입장이 바뀌면서 논의가 진전됐군요. 네, 황 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포함한 어떤 형식이라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선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 자체가 큰 힘이 된다면서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해법을 제시하고 힘을 보탤 자세와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황 대표는 지금 일본이 저지르고 있는 경제보복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잘못된 것이라면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야 5당 대표와 문 대통령의 만남은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합의하면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담이 성사될 경우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 대응 준비 등을 설명하고 여야를 가리지 않는 초당적인 대처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역시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수락한 것을 환영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모여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등을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국정 현안에 대해서 초당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형식의 구애 없이 허심탄회 대화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황 대표를 향해 늦었지만 잘한 일이라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마음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가 한창입니다.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오늘 열린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 시작부터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통상부 장관 등이 불참해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질의를 이어갈 수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이미 여야 간사 사이 양해가 된 일이라면서 야당이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러내야 한다고 하는 건 정치적으로 보인다며 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서 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렬됐습니다. 여당은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9일 하루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진행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북한 목선 기순 책임과 해군 허위 자백 등 책임을 물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표결해야 한다며 18일과 19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법은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상 결렬 이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쟁을 위한 의사일정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일정 합의가 안 되면 본회의에 불참할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해임 건의안 제출을 무산시키기 위해 본회의에 동의하지 않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경련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일본 측의 조치가 국제 가치 사슬을 교란하며 일본 기업과 일본의 대외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 ICT 산업은 일본이 소재를 수출하면 한국이 부품을 생산하고 미국이나 중국, 유럽이 제품화하는 가치 사슬로 엮여 있다며 일본의 조치는 글로벌 ICT 기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는 21일 일본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아베 내각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를 단행했지만 아베 내각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유권자 2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 발표 이전인 지난달 말 조사 때의 56%보다 7%포인트나 떨어진 겁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아베 내각이 연일 계속하고 있는 한국 때리기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11월 우리 대법원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미쓰비시 중공업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한일 양국이 수출 규제 갈등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이 우리 원고 측이 미쓰비시의 배상 협의에 나서라고 요구한 마감일입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미쓰비시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와 대응 방향은 무엇인지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소송 대리인을 맡고 계신 임재성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언론에서는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나오고 있는데 혹시 미쓰비시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까? 아직까지는 미쓰비시 중공업으로부터 일체 연락을 받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예. 저희가 7월 15일까지라고 날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오늘 영업시간인 6시까지는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미쓰비시와 일본 측은 어떤 이유를 근거로 협상에 응하지 않는 건가요?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반년 가까이 계속 그 미쓰비시와 협상 요청을 해왔었습니다. 예. 근데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다,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만을 고수해왔고요. 또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경우는 일본 기업 뒤에 숨어서 양국 간의 협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정도의 표현 말고는 구체적인 이 소송에서 진 피고로서 어떠한 책임을 질지에 대한 언급을 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 교도통신은 미쓰비시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협상 요구를 거부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요? 참 이 문제가 어려운 게 저희가 대리하고 있는 피해자분들께서 고령이신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이 당연히 본인의 생전에 일본 기업의 사과와 피해 배상금을 받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으신 거고요. 그래서 만약 오늘 6시까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으로부터의 책임 있는 답변이 오지 않는다면 저희가 정확하게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매각명령 신청에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오전에 보도자료로 좀 배포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국내 자산 강제 매각이 진행될 경우에는 실제 매각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그 미쓰비시 같은 경우는 지금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일본제철이나 후지코시와는 다르게 지적대상권이라고 이야기하는 특허권과 상표권의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매각 명령 신청하게 된다면 그 특허권과 상표권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질 것인데요. 주식과는 다르게 조금 감정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미쓰비시 중공업이라는 상표권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감정하는 방식들이 좀 다른 주식 가치보다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어서요. 아마 연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실제로 매각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는 한일 양국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희도 연일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냉혹한 국제 정치에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일본 기업, 거대 기업들 간의 싸움에서 누군가는 피해자분들의 고통이나 의견들을 대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게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냥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렇게 집행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또 그분들에게 저희가 오히려 여쭤봅니다. 그럼 언제까지 저희가 미뤄야 되냐. 근데 그 어떤 분들도 언제까지 미룰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시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판결 나오고 6개월 가까이 저희 비용으로 일본 본사에 찾아가서 면담해달라, 요청서 받아달라고 얘기했지만 기업이 그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저희가 6개월 정도까지 기다렸던 것만으로도 오히려 충분하게 저희의 요청들이 거절당한 상황에서는 사실 고령의 피해자분들에게 저희가 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일본 측이 이렇게 협상에 응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제 보복까지 할 것이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일정한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지만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예상 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것이 일본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면 대응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지금 일본 기업에 그 어떠한 경제적 손해도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매각 절차라는 것이 결국 내년 초 정도에 되어서야 현금화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지금 일본 기업의 경제활동이나 자산에 아무런 타격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한국 반도체를 일단 특정을 하여서 이 조치를 한 거는 좀 과한 대응, 위법한 대응이라고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이거는 이게 만약에 무역 전쟁이나 표현도 많이 쓰지만 비례의 원칙에도 맞지 않죠. 저희가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는 것이 경제적 손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일본 기업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먼저 손해를 끼친다는 건 저는 굉장히 위법할 뿐만 아니라 아주 무리한 조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강제징용 재판을 하셨던 분들이 좀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걱정 많이 하시죠. 그리고 어쨌든 본인들이 오랫동안의 시간을 거쳐서 받은 판결이지만 혹시 나의 판결 그리고 나의 그 요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분들 직접 만나보면 정말 분노가 있으세요. 자신의 젊은 날 그렇게 일본에 끌려가서 밥도 제대로,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고생하셨던 분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그래도 나는 일본에게 사과받고 손해배상 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 마음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얼마 전에 한국 정부가 한국 기업, 일본 기업이 낸 기금으로 강제징용 배상을 하자고 했다가 일본이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같이 활동하고 있는 여러 지원단, 대리인단들도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서 자금을 출연하는 것이라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국 정부안이 일본 기업이 출연하는 것에 더해서 한국의 수혜 기업들도 함께 출연하자라는 제안이었었는데요. 일본 기업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방식으로서 금전을 출연한다면 그 이외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정부가 일본에게 강제징용 배상안을 제안했을 때 피해자나 변호인단이 알고 계셨던 건가요? 저희가 이 부분은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이 문제 해결의 원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실제로 이 안이 발표됐었을 때 저희가 충분히 이 사실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를 받거나 논의를 하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일본 정부와 어쨌든 저희가 협의도 진행해 나갈 것이고 여러 협상도 진행해 나갈 것인데 피해자들이 충분한 정보와 그리고 또 의사 개진을 할 수 있는 방식들을 꼭 보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첫 번째는 일본 정부는 거짓말을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누가 봐도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치 보복이 명백한데 그것이 이제 WTO 규정에 충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안보 이야기, 살인가스 이야기, 대북 전략 물자를 유출되고 있다라는 이런 거짓말들을 계속 늘어놓아서 오히려 양국 간의 시민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들도 일본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할까라는 분노가 더 쌓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그런 거짓말들을 중단하고 오히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하고 논의를 진행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한국의 많은 분들이 불매운동이나 일본의 여행 같은 것들을 취소하는 방식의 분노를 보여주고 계신데 저는 이 소송의 대리인으로서 하나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그 작년 10월, 11월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그리고 그것이 왜 지금도
유효하게 일본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래서 그 대법원 판결을 좀 같이 읽어보는 그런 운동도 함께 나간다면, 우리가 너무 일본이 우리에게 이만큼 피해를 줬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에게 이만큼 피해를 줘야 된다라는 것들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실제로 이 문제가 어떠한 역사적 사실, 그리고 왜 여전히도 우리가 일본 기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잘 기재되어 있는 대법원 판결을 같이 읽어보는 운동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되는 방식 속에서 조금 더 국제사회 여론이나 한국 사회의 한일 간의 연대도 탄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재성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 강한 소나기가 내리면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조금 전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국제적으로 벼락을 동반한 강한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서울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 상암동은 비가 내리지 않는데 장대비가 오는 곳은 어딘가요?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상암동은 이렇게 흐리기만 하지만 현재 서울 도봉구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서울이라도 내리는 비의 양과 강도가 다른 건데요. 곳곳으로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에는 오후 2시 반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까지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나오실 때는 우산을 꼭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먼저 살펴보면 현재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경북 곳곳으로는 국지적으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해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시간당 1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밤까지 중부와 남부 내륙에는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내일도 낮 동안에는 소나기 구름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70mm로 지역별로 강수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주 중반에는 장맛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장맛비는 수요일 오후 제주와 전남 지방을 시작으로 목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금요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당분간 장맛비 대신에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도 짙게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이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도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Thus spoke Zarathustra, is Nietzsche's philosophical literary masterpiece. Nietzsche develops in this text his most important ideas. But he does so by SK 이노베이션 KT5G가 매일매일 쉬지 않고 늘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5G 개통 기지국. 아직 가야 할 곳이 많지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은 곳에서 당신과 만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KT5G. 어쨌든 인생은 모험. 모험에는 좋은 보험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모험의 봄바람, 삼성화재. 지난주 50%대를 넘어섰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40%대로 돌아섰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내림세가 정부의 외교적 대응으로 반등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논란으로 부정적 여론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적정성과 수용성에 대해 여론은 어떻게 답했을까요? 숫자의 정치 더 여론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조사 결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선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입니다. 긍정이 47.8%로 전주에 비해서 3.5%포인트 하락했고요. 부정평가가 47.3%로 3.5%포인트 전주에 비해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 일간 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월요일이었던 8일에는 47.4%로 전주 금요일보다 하락한 데 이어서 9일에도 45.7%로 내렸고요. 10일에는 48.5%로 반등했습니다. 이후에 주 후반인 목요일 11일에도 51.0%로 올랐다가 금요일인 12일에는 48.1%로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어서 정치 성향별로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진보 성향에서는 긍정 평가가 74.5%로 나타났고요. 보수 성향에서는 부정 평가가 75.6%로 나타났습니다. 중도 성향에서는 긍정과 부정이 각각 48%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결과 연령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9세에서 29세 그리고 30대와 40대에서는 긍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고요. 50대와 60세 이상에서는 부정 평가가 높게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광주와 전라, 또 제주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조사 결과를 간단히 저희가 함께 살펴봤는데 먼저 이택수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간 지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반등하고 이런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지난주에는 대일 변수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주초에는 사실 수세 국면이었죠. 일본이 추가 보복 등 경제 보복 여파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도 하락했고 또 성장률 하향 조정 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화요일 날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위증 논란 보도가 확대되면서 일간으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화요일 날 가장 낮은 45.7%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수요일, 목요일부터는 다시 공세 국면으로 바뀝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경제 보복 대응 경제계 주요 인사 간담회를 했었고요. 또 목요일 날은 김현종 청와대 2차장이 미국에 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수요일, 목요일은 다시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목요일 날 51%까지 올랐는데 금요일 날은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결정이 있었던 날입니다. 노동계층의 일부 이탈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평택 제2 함대 외부 침입 조사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다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일본이 추가 보복을 예고했는데 이번 주가 어떻게 최대 분기점이 될까요? 저는 뭐 대일 변수가 크게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그 대통령 지지도는 오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결집 효과들이 나타나기 마련이고요. 지금 이제 더욱이 처음 제기할 때는 일본의 전략물자가 북한에 넘어갔을 것이다라고 일본 측에 주장했는데 그것들이 이제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일본 측의 그런 전략물자가 삼국을 통해서 북한에 넘어갔다 이런 하태경 의원이라든가 정부 측의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일본 측의 주장이 굉장히 궁색해졌고 궤변에 가까운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감정들이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작동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이슈가 당분간 대통령 지지율을 더 끌어올릴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단 일본에서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겠다. 그러니까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건건히 다 심사를 받도록 하겠다. 이런 그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사실 2주 전 지지율을 다시 복귀한 셈인데요. 지난주에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남북미 정상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간으로는 5%포인트 그리고 주간으로 한 3%포인트 상승을 했었는데 일본 문제 때문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시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반일 감정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큰 편이고 물론 이제 일본에서도 반한 감정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 지지율이 내려가기에는 역학적으로 보면은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은 내려가기 좀 어렵다라는 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지난주에 47%대를 유지했는데 이번 주에도 47%대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이 50%대 넘어갔던 것이 이제 조금 그 조정 국면으로 내려간 것은 있습니다만 더 떨어지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 반일 감정도 있고요. 또 국민들이 뭐 과거와는 다르게 그 제2
금모으기 운동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국민들이 지금 여행도 이제 자제하자 뭐 이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당청 입장에서는 그다지 불리한 이슈는 아닐 것이다. 근데 다만 경제 지표가 이제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빠졌던 이유는 대일 문제보다는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위증 논란, 자사고 문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해군의 거짓 자수 이런 문제가 국내적 이슈가 미친 거고요. 일본 대일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일본의 의도를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간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회성 지금 어떻게 보면 수출 제재 조치가 아니라 한국을 이제 경쟁자로 인식하면서 뭔가 한국을 친일 정권을 세우자라는 목표까지 두면서 뭔가 길들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경제적 압박을 통해서 국내 어떤 여론들을 반분시키고 그걸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힘을 빼고 향후 일본 말을 잘 듣는 정권을 세우겠다. 이런 어떤 야심들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어떤 본질적인 의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좀 뭉치자 이런 여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일본의 무역 보복과 관련해서 그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진 상황인데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여론도 움직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기업인들이 일본으로 넘어가고 또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뭐 이런 캠페인들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이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행보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대수비 회의 때 어떤 말씀을 하실지가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뭐 WTO 제소도 이제 뭐 다음 달 23일부터인가요? 의제로 이제 올라간다고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뭐 국제법이나 국내법상 조치들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또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일본 참여연 선거가 이제 굉장히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게 뭐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또 갑자기 다음 주에 사태가 급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뭐 국내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베 총리가 일본에서도 지금 지지율이 7%포인트 빠졌다는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보다는 지금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더 빠졌기 때문에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이걸 장기적으로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WTO의 이사회 23일부터 개최하는 것이 어떻게 결론이 날까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김현종 차장이 지금 미국에 날아가서 우리 입장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일방적 조치의 부당성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한미일 동맹에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반도체가 글로벌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 체계에 대한 어떤 악영향이 우려되고 미국한테도 장기적으로 이게 손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주시하고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면서 바라볼 것 같고요. 좀 더 악화되면 뭔가 개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결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7월 첫째 주에 40.4%에서 7월 둘째 주에 38.6%로 떨어졌습니다. 2주 연속 하락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역시 이제 당청 지지율은 정권 초중반기까지는 같이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연동하죠.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주에 빠졌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빠진 측면이 있는데 뭐 지금 대일 관계 문제도 있고요. 또 최저임금 결정 때문에 노동자층에서 조금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 일본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경제 전망이 좀 불투명해지면서 중도층이 또 일부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래간만에 40%대가 또 다시 30%대로 좀 떨어졌는데요. 반면에 이제 한국당은 지난주에 남북미 정상회동 때문에 좀 그 주목을 못 받으면서 한국당 지지율은 좀 빠졌었고요. 근데 이번 주에는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희 이 조사에서 우리 공화당이 처음으로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1.8%를 기록하면서 한국당 지지율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한국당 지지율은 뭐 크게 가져간 것 같지 않고요. 기타 정당이라고 응답했던 계층들이 이제 우리 공화당을 좀 지지하는 모습, 그다음에 부동층이 좀 무당파층이 감소하는 모습을 봐서는 또 다른 지금 지지층이
생겨났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요. 예. 여하튼 그런 현상들 때문에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이 이번 주에는 한 자릿수로 좀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한국당 지지율이 많이 빠졌을 때는 특징이 그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이 소극적 태도를 계속 보였었죠. 그때 이제 지지율이 좀 빠지기 시작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막말이 터졌을 때가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들어서 어쨌든 국회 등원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막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어졌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국정에 있어서 이제 국방부의 일단 잡음이라든가 자사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좀 겹치면서 한국당이 반등할 수 있는 어떤 소지가 좀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중도층을 보면 굉장히 이제 한국당에서 오른 게 보여집니다. 네. 지난주에는 한국당이 25.8%를 중도층에서 얻었는데 이번 주에는 29.3%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도층에서 소폭 지지가 올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어서 현안 조사 결과도 함께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래픽 함께 보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저임금 8,590원에 대한 여론의 인식과 태도를 물었습니다. 일단 적정하고 수용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32.7%로 가장 높았고요. 적정하지만 수용 불가하다는 여론은 10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또 부적정하지만 수용 가능하다가 26.1%, 부적정하고 수용도 불가하다가 23.6%로 나타났습니다. 적정성과 수용성을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적정하다는 43.9%, 부적정하다가 49.7%로 조금 더 높았습니다. 또 수용성 측면에서는 수용 가능하다는 응답이 58.8%, 수용 불가하다는 비율은 34.8%로 나타났습니다. 적정성만 놓고 따져보겠습니다. 지지 정당별 조사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60%가 적정하다고 답했고 한국당 지지층의 66.3%는 적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도 흐름은 이어졌습니다. 진보층에서는 적정하다는 여론이, 보수층에서는 적정하지 않다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중도층은 약 6%포인트 차로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도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20대와 60세 이상은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30대는 적정하다고 본 응답자가 더 많았습니다. 40, 50대는 양쪽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이번엔 수용성 측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결집 현상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민주당이 좀 더 정도가 강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10명 중 8명은 수용할 수 있다라고 답했고 한국당 지지층의 과반은 수용 불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는 대부분 수용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보수층은 수용 가능, 불가능 비율이 거의 같았습니다. 중도층의 경우에는 수용 가능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수용성 태도를 연령별로 따져본 결과입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예상 가능했던 결과인가요? 네, 예상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명분상으로는 대통령이 사과할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10,000원은 이제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기존 지지층인 노동자층에서 실망한 기색이 역력히 보이는데요. 네. 노동직에서는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생각보다는 이제 뭐 낮긴 했습니다만 40% 가량으로 나타났고요. 또 이제 자영업층은 자영업층대로 또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또 5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양측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근데 이제 부적정 의견이 50%를 넘지 않았다는 측면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좀 안도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요. 또 현실적인 측면에서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58.8%, 10명 중 6명 가량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한시름 낮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사무실을 국회 앞이라서 이제 YTN으로 지금 오는 중에 지금 국회 앞은 오늘과 내일 노동자층에서 이제 큰 대규모 시위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층을 어떻게 누그러뜨리느냐. 근데 이제 지난주에 최저임금이 주 후반에 이제 반영이 돼서 노동자층은 지난주 대비 한 3%포인트 가량 지지율이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좀 빠졌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에 만약에 좀 더 빠진다라고 하면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긍부정이 거의 붙어 있는데 조금 내려갈 가능성도 있죠. 근데 다만 이제 이 수용 가능성이 10명 중 6명 가량으로 높아졌다. 이게 자영업층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주부 또 취업을 앞둔 20대도 좀 긍정적으로 이제 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당청 입장에서는 조금 안도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이 시급 문제와 관련해서 늘 논란이 컸는데 작년, 재작년 올해는 그렇게 반발이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왜냐하면 민주노총은 이제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진보층에서 54%가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그동안의 시급이 최저임금이 너무 빠르게 올랐다. 이런 어떤 인식이 진보층 내에서도 꽤 존재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태도, 좀 대통령이 이 고뇌에 의한 이런 어떤 결단 이런 부분들을 공익위원들이 했지만은 그런 것을 존중해야 한다 이런 인식이 좀 높은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자영업층이 반발이 컸는데 자영업층의 61%가 수용 가능하다 이렇게 응답을 했기 때문에 반발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여론에 미칠 영향은 이번 주에도 또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 사회 여론의 방향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